그러면 이제 큰 3으로 가가지고 3번 과세에서 제외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꼭 플러스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과세에서 빼주는 것도 있다. 그 반대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럼 빼주는 건 어떤 거냐? 위자료로 준 것은 과세 안 한다. 엄격히 따지면 위자료는 뭡니까? 내가 공짜로 주는 거죠. 그 증여하는 겁니다. 위자료, 증여하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위자료는 과세 안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옛날부터 정설로 나와 있습니다. 과세 안 한다. 근데 이 경우에 주의해야 될 것은 부동산을 증여하는, 위자료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개 부부간에 이혼하면서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혼하면서 요 집 당신이 그러면 가져가. 어? 이혼 조건으로 이 집 가져가. 이거 먹고 떨어져. 이렇게 과세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본인은 그냥 그 집 하나 받고 이혼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부동산을 이렇게 현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로 주는 경우에는 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요. 이것도 사고를 일으켜서 엉뚱한 세금 문제로 다투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이나 일반 동산은 관계없는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산, 대표적인 예로 건물, 이것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내야 돼요? 남편이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위자료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자료를 준 남편이 내야 돼요? 위자료를 받은 사람이 내야 돼요? 준 사람이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법 용어를 빌리자면 준 사람이 공급자입니다. 받는 사람은 공급을 받는 자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대원칙이 누가 내야 돼요? 공급자가 내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 내용은 공급받는 자한테 받아서 내는 일이지만은 법률적으로 납세를 지는 사람은 공급자가 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위자료로 건물을 주었다는 얘기는 공급자가니까 그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생각하고 위자료를 줘야지, 그냥 주었다가는 위자료 주고 부가가치세 또 내야 됩니다. 준 사람이. 이거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만 위자료가 아니고 재산 분할이었다. 방금 제가 위자료를 얘기했습니다. 위자료는 증여로 안 본다. 그런데 여기 재산 분할, 부부간의 재산을 나눠 갖는 거죠. 이것도 대부분은 이혼하는 경우죠. 이혼을 하면서 돈을 쪼개간다. 이것은 민법에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하죠. 그러면 이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것도 이혼할 때 주는 거고 이것도 이혼할 때 주는 건데, 그런데 위자료는 당사자 간에 그냥 합의를 해서 내가 이만큼 위자료 줄게, 이렇게 해서 주는 거고, 재산 분할은 민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내 재산을 찾아오는 겁니다. 위로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내 재산 몫을 찾아오는 게 재산 분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또 과세를 안 해요. 왜 그러냐? 내가 내 재산 찾아오는 건데 무슨 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이 과세를 안 하고, 위자료도 본래는 과세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아까 부동산 같은 걸 주의해야 된다. 요새는 하도 이혼이 흔한 세상이니까 이것도 좀 참고해 두실 만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법에서 비과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비과세. 그러니까 과세에서 제외해 주는 거, 마이너스 해 주는 거, 이것도 마이너스 해 주고 이것도 마이너스 해 주고 이것도 마이너스 해 줍니다. 과세에서 제외해 주는 거. 비과세는 뭐냐? 국가가 정책적으로 과세해야 마땅하지만은 하나의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이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회정책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정책상 이런 건 과세하지 말자.
하는 비과세가 여러 항목이 있어요. 이거 다 세 가지는 과세에서 제외해 준다. 첫째는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거. 국가에다 준다는데 국가가 과세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로 국가에서 증여받는 것, 이것도 과세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주는 것도 과세 안 하고 국가에서 받는 것도 과세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과세였다. 그 다음에 정당에 기부한 거. 요새 정치인들 맨날 싸움질 하잖아요. 이 정당에 그 기부해도 그래도 봐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주,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사내 근로복지기금 이런 건 다 봐줍니다. 또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것은 치료비, 교육비, 학자금, 축하금, 부의금 이런 것은 비과세한다. 그래서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들은 아까 자금 출처 얘기를 했죠. 자금 출처를 대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해가지고 과세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흔히 자금 출처를 대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혼인자금, 우리 가서 이렇게 예식장에 가서 이렇게 내는 돈, 또는 이제 그 장례식장에 가서 내는 돈, 이런 거 이제 다 과세 안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부의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신뢰가 많은데, 옛날에 소위 이른바 고위직에 있던 사람, 고위직. 요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처벌하는 규정 때문에 시끄럽죠? 고위직에 있는 사람. 공수처는 게 그거죠. 고위직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한 거 이런 것은 앞으로 이제 별도 수사를 하겠다 이건데, 부의금, 이 과거에 어떤 무슨 장관이 죽었다 하면 부의금이 한 번에 수억씩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런 소문이 많이 떠들었죠. 그러나 이것은 과세를 안 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도 청첩장에다 뭐에다 많이 날라오죠. 그러면 얼마까지 과세 안 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법률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국세청 내규로 20만 원까지는 괜찮다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 다음에 주택자금인데 85제곱미터 이게 소위 우리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거죠. 그 국민주택 규모도 못 되는 주택을 취득할 때 그 자금으로서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그러니까 좋은 회사에 가면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로복지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집 살 때 빌려주고 대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과세하지 말아라. 그것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된다. 그 다음에 불우이웃 돕기, 요새 또 모집합니다. 이거 과세 안 한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조금 연간 400만 원까지는 과세 안 한다.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이 무슨 학교법인이라든지 무슨 재단법인이라든지 비영리법인이 해산을 했어요. 해산을 하면 다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눠주고 없는 것은 국고에 또 반환해야 되죠. 근데 비영리법인이 또 받았다. 이건 과세 안 한다. 그 다음에 영농자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농사를 짓는 경우 이 영농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농지나 염전은 과세 안 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과세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100년 전 것도 과세를 할 거냐, 10년 전 것도 과세를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것은 이제 국세기본법에 있는 얘기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부과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시효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민법 같은 데 보면 시효라는 말을 쓰죠. 글자 그대로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일정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러면 이 법률 효과가 때로는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효과가 변경되기도 하고 때로는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사표시, 계약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사표시를 통해서
법률 효력이 변동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것 때문에 법률 효과가 생기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로 이 부분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법률 효과가 소멸되어 버렸으니까 아무리 국가라 하더라도 그 뒤로는 세금 달라고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 세법에서는 제척기간이라고 많이 썼습니다. 제척기간. 제척이니까 뭐예요? 물리친다는 거죠. 권리를 물리쳐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당신 달라고 못해. 물러가. 이게 제척기간이요. 그러면 시효라고 용어를 쓴 경우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용어고 차이가 뭐냐? 똑같을 때면 왜 한 가지로 쓰지 두 가지로 씁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법률 효과가 달라진다면서는 이거나 같은데 시효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이렇게 쭉 지나다가 시효가 어떤 때는 그 시간이 지난 것이 소용 없어지는 중단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는 정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5년 지나면 세금 못 받아간다. 그건 제척기간입니다. 5년 지나면 무조건 권리가 없어져요. 정부 권리가. 그러나 이건 시효라고 얘기하면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무슨 사건이 생겼으니까 이건 시효가 중단되어 버렸네. 흘러가다가 막혔단 말이죠. 정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흘러가다가 한 1년 중간에 정지돼 있어요. 이거 빠지고. 그런데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단이나 정지 사유를 인정 안 해요. 무조건 그 기간 지나면 권리를 행사를 못해요. 정부가. 이게 제척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증여세 상속세는 어떠냐면 원칙이 10년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죽고 10년이 지났는데 와서 상속세 내라 한다든지 증여세 내라 한다든지 이것은 안 된다. 정부가 못 받아가요. 설사 권리가 명백하더라도 납세자가 이거 10년 지났으니까 못 주겠다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다만 어떤 것은 또 15년 지나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고를 안 했어요, 이 사람이. 신고를 안 했으면 10년 지나서 된 게 아니고 15년이 지나야 돼요. 그 15년 동안 숨겨야 된단 말이죠. 그 옛날에는 어떻냐면 옛날에는 사람이 죽었는데 사망 신고를 안 합니다. 그 호적성에 살아 있어요.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정부가 받을 수 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정부는 이러죠. 당신 신고를 안 해서 우리가 정부가 몰랐지 않느냐. 그런데 10년 넘었다고 세금 안 내면 되느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거고 납세자는 어쨌든지 그 사망 사실을 몰랐던 것은 정부가 책임 있는 것이지 사망하고 10년이 지났으니까 나는 못 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는 아무리 사망 신고가 안 됐더라도 10년이 지나면 못 받는 겁니다. 이게 제척기간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그래서 10년. 근데 신고를 안 하면 15년. 그러니까 요새 신고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5년을 더 기다려야 이게 제척기간이 완성된단 말이죠. 근데 만일에 15년이 지나기 전에 그게 발각이 되면 어떡합니까? 세금만 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가산세 엄청나게 또 다 다닥다닥 붙죠. 배도 더는 10년 있다 하면 이자야 뭐야 해서 많이 불어나요.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할 재주가 없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새는 워낙 이 컴퓨터가 생기면서부터 정보가 이게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10년 넘어가도록 국세청에서 모를 리도 없고 또 그게 다 발견이 되도록 돼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상속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구청에 가령 상속 무슨 사실이 있으면 바로 구청 같은데 그런 호적 정리 문제 같은 게 있으면 바로 세무서로 옵니다. 그 조직이 정보 조직이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못하고 이런 것은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요행을 바르고 신고 안 했다가는 이거 꼼짝없이 엄청난 가산세까지 물어요. 이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부정행위로 탈세를 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몰라서 안 했다거나 순수하게 내가 잘못해서 신고를 적게 했다든가 이건 10년만 지내면 되는데
일부러 세금 안 내려고 뭐 무슨 문서를 위조했다든지 뭘 감췄다든지 나무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놨다든지 이런 부정행위로 인할 때는 이때도 역시 15년이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대하기라는 건 어렵습니다. 이제 다만 밑에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에는 그동안에 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느냐, 재판하느라고 어떤 사단이 나가지고 재판하느라고 시간이 이렇게 5년이나 흘렀다. 그 판결이 인제 났다. 그런 경우는 어떨 거냐. 그때는 판결 난 때로부터 1년 지나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판을 하느라고 시간이 흘러간 기간은 이 제척기간에 포함을 안 시켜요. 과거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건 많이 발전해서 이렇게 넣어서. 예. 그 다음에 그 과세월 가액이 50억 이하인 경우, 50억 이하인 경우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별로 중요한 얘기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과세 가액. 그러면 증여 재산이 이제 뭐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 자체를 가지고 세금을 몇 매기죠. 왜냐하면 그 재산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 화폐 가치로 평가되기 전에는 세금을 매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세금이라고 하는 게 지금 화폐로만 매기게 돼 있지. 옛날 같을 때는 직접 그 현물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령 벼가 10섬이다 그러면 한 섬 내라 하면 가격이 얼마치든지가 한 섬 내는데, 지금은 그런 물납제도가 없어져서 거의 다 금납제도란 말이에요. 현금으로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계산할 때도 현금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짜리냐 하는 걸로 평가를 해서 그 현금 가액이 나와야 된다. 이게 과세 가액입니다. 과세 가액을 산출해야 된다. 근데 이 과세 가액 산출해서 또 하나 이제 얘기할 것은, 여러분 흔히 아시다시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담부증여. 이거 조금만 설명을 더 하고요. 그런 과세 대상 재산이 뭐뭐다 하는 것은 쭉 지금까지 파악했습니다. 그걸 이제 금전으로 평가하면 이게 얼마치다고 하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증여는 행위인데 일종의 조건부증여죠. 부담부증여라고 하는 게 있죠. 부담부증여. 그러니까 조건이 뭡니까? 일정한 금액은 네가 부담하고 가져가거라. 이런 조건을 붙인 게 부담부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다른 말로 하면 조건부증여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냐? 일정액은 네가 부담하고 가져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령 이 증여한 재산이 이만큼입니다. 이게 10억짜리라고 그럽시다. 10억짜리. 그런데 여기 절반은 5억 원어치는 은행에 잡혀 있어요. 5억 원어치는 은행에. 요걸 누구한테 증여한다고 말이죠. 이런 상태의 것을. 그러면 증여세를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내야 되느냐? 본래는 이 재산이 10억짜리니까 10억에 대해서 내야 되죠. 그런데 증여를 하면서 은행에 5억이 잡혀 있으니 네가 이걸 인수해라. 이걸 줄 테니 그 대신 5억 채무도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인수 조건부로 증여를 했을 때는 여기 증여 가액에서 이 채무액을 빼줘라. 부담액을 빼주고 나머지만 증여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10억짜리지만은 수증자가 채무로 인수했으니까 증여가액은 얼마입니까? 5억에 대해서만 증여세 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사람들이 어렴풋 잘못 듣고 이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가요. 야, 너는 그럴 게 아니고 담보되어 있는 부채가 있을 때는 빼준다더라. 은행에서 빌려다가 담보하고 증여세 조금 내지 뭘 다 내느냐. 그런 얘기를 상식적으로 많이들 하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 부담부 얘기를 해주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가령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극단적으로 하면 이 재산이 10억짜리인데 채무도 10억이 여기 담보되어 있다.
그러면 증여세 낼 게 있어요, 없어요? 한 푼도 없죠. 10억짜리인데 10억 다 채무 인수했으니까 한 푼도 없죠. 정부가 이렇게 미련하게 이렇게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채무를 이렇게 부담했을 때는 이 채무 부담 부분, 이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라. 요새는 세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 사이에 야, 너 왜 멍청한지 은행에 담보해가지고 그 담보 채무 빼준다는데 그걸 중에서 조금만 내라.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채무를 공제받는 이 금액은 또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실제로 양도한 거 아닌데 어떻게 계산하느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양도가액에서 뭘 빼줍니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주죠. 그리고 나머지가 차익이 나면 이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내가 빚을 인수했는데, 채무를 인수했는데 양도가액이 뭐가 양도가액이 돼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채무 인수액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내가 5억을 빚을 떠안았다. 그러면 5억을 양도한 것으로 봐요. 5억 원어치 양도가액. 그러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재산이 전체 10억짜리인데 5억이 반이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이 비율로 취득가액도 빼준단 말이죠. 이 비율로. 전체 가액 중에 채무 인수액이 차지하는 게 여기서 같으면 2분의 1이죠. 그러면 이것도 본래의 취득가액에서 곱하기 채무 비율을 빼주면 이게 취득가액이다. 요만큼 빼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내라. 과거에는 이렇게 하면 대개 일반적으로는 득이 됐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 내고 이건 증여세 내고 그러잖아요. 두 가지로 내요. 근데 두 가지로 내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쌌어요. 근데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점점 이제 막 무거워졌어요. 세율도 점점 올라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요새는 이렇게 채무 인수를 해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따로 내니까 득될 것도 없어요, 요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두 계산을 다 해보고 해야지 그냥 누구 말 듣고 이 채무 인수하면 된다더라 이게 해서 하면 나중에 큰일이 납니다. 이것이 이제 특수한 증여세 과세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증여재산을 화폐가치로 평가해야 가액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평가 방법은 꽤 어렵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상속세 얘기를 할 때 이 평가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생략합니다. 그 상속세 계산할 때의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 가액이다. 이제 맨 마지막에 그러면 과세 표준이 뭐 얼마냐? 과세 표준은 이 증여가액에서 증여 공제를 해주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증여 공제. 아까 증여세는 10년간 증여한 걸 전부 합쳐서 계산을 다시 해버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공제액도 10년간 이 금액만 해줍니다. 10년에 이 금액밖에 안 해줘요. 10년간 합친 금액에서. 그래서 이제 제일 큰 것이 이제 배우자 공제. 6억까지 해준다는 얘기죠. 상속세 계산할 때는 배우자 공제 얼마 해줬죠? 5억을 해줬죠. 근데 이 증여의 경우에는 6억 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직계 비속 공제. 자녀들, 쉽게 얘기하면 자녀, 손자들, 자기 자녀, 손자들, 이건 한 사람에 5천만 원씩 해줍니다. 1인당 5천만 원. 그 다음에 미성년자,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는 2천만 원만 해주고, 그런데 이런 경우를 또 많이 물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5천만 원 해주고 어머니가 5천만 원 해주면 어떠냐? 합쳐서 5천만 원입니다. 이게 부부는 항상 하나로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해줘도 합쳐서 5천만 원만 해준다.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묻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직계 존속도 마찬가지. 존속이 비속한테 줄 때도 5천만 원, 비속이 존속한테 줄 때도 5천만 원. 그게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주나 아래에서 위로 주나 5천만 원 1인당 해준다. 그 다음에 기타 친족. 기타 친족. 그러니까 직계 존비속은 아니지만 친족이다. 2천만 원까지 해준다. 기타 친족이면 어떤 사람이 친족일까요? 기타 친족. 우리 민법에서는 여기서는 사촌까지만 합니다. 친족 사촌. 사촌까지는 1,000만 원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액 계산,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간단해요. 상속세하고 똑같으니까. 모든 세법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금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세금 계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배워온 거니까 종점지는 이제 세금을 얼마로 하느냐는 세액 계산인데, 이때는 항시 우리가 세액 계산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과세 표준이죠.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을 방금 어떻게 했어요? 증여가액에서 각종 공제를 해주면, 방금 보시다시피 배우자 공제, 무슨 직계 존비속 공제 여러 가지 있죠. 공제를 해주면 나머지를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그러고, 과세 표준이 나오면 언제든지 여기다 세율을 곱하면 세액 얼마다. 요걸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담할 세액이 얼마다 이게 나타난다. 그러면 세율은 어떻게 생겼냐? 이거 상속세의 경우 똑같으니까. 상속세의 경우 세율이 어떻게 됐죠? 상속세의 경우에 1억까지는 10%, 1억을 초과해가지고 5억까지는 20%, 5억을 초과한 10억까지는 30%. 아주 외우기도 쉬워요. 10억을 초과해서 30억까지는 40%, 30억도 넘어간다. 경우는 50%. 그래서 최고 세율이 50%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이 여기 걸려요. 지금 집 한 채도 30억인데 아파트 한 채. 그렇죠? 어지간한 사람이 여기 걸린다고요. 걸려. 그런데 요전에 그 상속세에서 문제가 신문에 크게 되었던 게,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셔가지고 신문에 어떤 사람은 상속세 10조 낸다고 그러고, 어떤 신문에는 11조 낸다고 그러고, 어떤 신문에는 13조 낸다고 그러고, 이 언론들도 보면 대중이 없어요.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기사를 안 내고 그냥 들은 풍월로 막 기사를 내버리니까 여러 가지요. 그런데 주의해서 조금 들어야 할 것은 본래는 세율이 30% 초과해도 50%가 세율인데, 신문에 60% 내야 된다는 신문에 많이 났어요. 이건희 회장이 60%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 말은 왜 나왔느냐 하면, 지금 그 이건희 회장의 지금 재산이 뭐 몇 조다 하는 게 전부 거의 다 주식가액이거든요. 삼성 주식가액. 주식 말고도 뭐 재산이 뭐 많이 있겠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생각할 때는 뭐 상당한 금액이 있겠죠. 그걸 다 합쳐서 과세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엄청난 금액은 다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상속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속재산 중에 주식은 말이죠. 주식은 평가를 할 적에, 아까 상속세법하고 증여세하고 평가 방법은 똑같다고 그랬죠. 평가를 할 적에 주식은 이 주식 중에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삼성 같으면 이건희 회장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대주주가 갖는 주식은 평가를 할 적에 평가에다가 플러스 10%를 더, 20%를 더 해버려요. 가령 대주주가 아닌 사람은 10억이다 할 건데, 대주주는 얼마라고 해요? 12억이라 20%를 더 붙여버려요. 평가에다가. 그러면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평가를 20%를 더 늘려버리니까 이 늘어난 20%에 50%를 하면 세액으로는 얼마 늘어납니까? 10%가 늘어나요. 평가를 더함으로써 생기는 세금이 10%가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일반 재산에 대해서 50%를 적용한 데다가 이건 회장이 대주주니까 10%더 하게 되는 결과가 되죠. 평가를 20% 했다는 얘기는 세액으로는 10%를 더 한 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10%를 플러스 해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60%를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문에는 50% 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신문에는 60% 내야 된다 그랬는데 세율이 60%가 아니고 세율은 내나 같은 50%인데 평가를 더 하니까 대주주라는 이유로 평가를 더 하니까 결국 세율로 10%가 더 하는 것과 똑같아요. 60%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희 회장이 이게 회장이 전부가 10조라고 하더라도 여기 60%를 낸다고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반도 더 나가죠. 세금으로 반도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엉뚱하게 삼성그룹 그 이씨들이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세금 걱정, 일반 국민들이 특히 강남의 부자들이 걱정을 더 많이 해요. 그 이건 회장 어떻게 세금을 다 낼라나? 그 세금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삼성이 지금까지 상속세 걱정 안 했겠느냐. 예, 그런 농담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진짜 마지막입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 세액에서 3% 빼준다. 이것도 과거에는 10% 이렇게 빼주더니 점점 줄여가지고 10% 빼주다. 그 다음에 5% 빼주다. 이제는 3% 빼주면 이것도 이제 없어집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신고했다고 해서 세금을 좀 빼주는 게 이거 없어져요. 앞으로. 그 다음에 신고는 3월 내에 해야 한다. 3개월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 어느 날부터 3개월입니까?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를 해라. 증여한 날은 어느 날을 증여한 날로 봅니까? 등기를 한 날이 증여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 보면 증여는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증여한 날이 언제냐 그러면 계약한 날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계약한 날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등기를 해야만 그걸 증여로 봅니다. 계약은 언제 했든지. 그러면 부동산 아닌 것은 언제냐? 가령 주식 같은 것도 주식회사에다 회사의 주주 명의를 바꾼 날이 등기한 날하고 똑같이 계약한 날, 증여한 날로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도 등기한 날 또는 주주 명부를 바꾼 날 이런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내는 것은 본래는 일시에 내야 되지만은 2번만 나눠서 내겠다. 2분의 1씩. 그것도 2개월밖에 여유를 안 됩니다. 처음에 한 번 내고 반은 또 2개월 후에 내겠다. 이걸 분납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많아서 이거 안 되겠다. 5년간 나눠서 내겠다. 그러면 5년간 나눠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5년간 나눠내려면 내가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세무서장한테. 그리고 또 5년 동안에 이자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워낙 이자가 싸져가지고 옛날에는 정부에서 이 연부연납으로 하면 이자를 많이 받아갔어요. 근데 요새는 그 이자율을 많이 내렸습니다. 얼마 전까지 2.1로 하다가 요새 1.8인가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내더라도 큰 차이가 없게 됐어요, 지금은. 과거에 같으면 워낙 정부에서 받아가는 이자가 크니까 은행에서 빚을 내더라도 갚는 게 차라리 좋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래서 거의 다 5년간 분할 납부를 합니다. 그래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삼성 같은 데도 이건희 회장도 5년간 분할 납부할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 10조, 뭐 몇십몇 조를 이렇게 한 번에 내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주식을 팔지 않고는. 그런데 이제 저런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이건희 회장 같은 데는 대부분이 그 주식가액이 평가된 게 주식이니까 그러면 차라리 주식으로 가져가라. 이런 물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는지 그건 이제 두고 봐야 알겠죠. 근데 LG그룹의 누굽니까? 양자 아들이 지금 상속했죠. 거기도 5년간 분할 납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그런 점에서는 공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법, 증여세법 이게 묶어서 하나의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저는 편의상 지난 시간에는 상속분만 얘기하고 이번에는 후편 증여세만 얘기했습니다. 증여세는 시간이 좀 짧게 걸리고 간단할 줄 알았는데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잔소리를 좀 했더니 상속세보다는 훨씬 분량이 적은데도 2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 다음에 이 강의를 듣고 저한테 혹시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있고 하면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제가 공실 클럽에 가서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회원들에게 지금까지 무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탄 없이 저한테 물어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